마틴 휴잇 조사관. 오늘은 셜록 홈즈의 전성기였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셜록 홈즈와 함께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설 탐정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매력적이고 스윗한 마틴 휴잇 탐정을 모셔왔습니다. 그의 얘기는요, 빅토리아 시대의 안개 낀 자욱한 런던 거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데요. 아서 모리스가 창조한 마틴 휴잇은 섬세한 문체와 생생한 묘사로 마치 독자들이 안개 낀 템즈 강변을 걷거나 코벤트 가든 시장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해요. 휴잇은 서글서글하고 스윗한 캐릭터로 홈즈보다는 좀 더 사람 냄새 나는 친근한 인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는 뛰어난 관찰력과 추리력을 바탕으로 복잡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죠. 만약 당신이 지능적인 미스터리를 푸는 것을 좋아하고 역사적 배경에 깊이 빠져드는 것을 즐긴다면 마틴 휴잇은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인간미 폴폴 넘치는 탐정 휴잇의 이야기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렌튼 크로프트 강도 사건. 15년 또는 20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타르리델 바틀리라는 놀라운 유언장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이 사건은 보기 드물게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원고 측이 제시한 놀라운 양의 특이하고 이례적인 증거들로 상대 측은 놀라 자빠졌으며 그들의 주장을 카드집처럼 무너뜨린 사건으로 유명하다. 이 사건은 아마도 원고 측 대리인인 헌트 크렐란 변호사 사무소가 갑자기 명성을 얻게 된 계기로 더 쉽게 기억될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이 사건에서 보여준 놀라운 능력 덕분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엄청난 양의 증거를 창출했으니까. 이후에도 이 회사가 명성을 쭉 유지했다는 사실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름이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과가 필사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크렐란이 고용한 젊은 사무원 한 명의 공로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가 바로 마틴 휴잇이다. 그는 회사와 의뢰인에게 그의 업적에 대한 충분한 인정과 보상을 받았으며 다른 분쟁 사건을 맡은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휴잇은 헌트 앤 크렐란에서 성공을 거둔 것과 유사한 업무를 계속 이어갈 생각을 품고 독립적으로 일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마틴 휴잇이 사립탐정을 시작한 계기였으며 이후 그가 달성한 눈부신 직업적 성과로 그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이 완벽하게 증명되었다. 마틴 휴잇은 항상 은밀한 방식으로 일을 수행했으며 그는 전문 조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사건을 맡아 직접 조사하는 것을 선호했다. 그는 이 방식으로 결코 손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자신이 사건을 거절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났으며 자연스럽게 수임료가 상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틴 휴잇의 수사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평범한 능력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나는 휴잇의 평범한 능력이 실제로는 매우 비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판단이 옳은지 그의 흥미로운 몇 가지 사건들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한다. 그는 친절하고 매너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닌데 아마 직업 탓일 것이다. 내가 휴잇을 알게 된 것은 그의 사무실에 있는 오래된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었고 그의 사무실 위층 독신자 아파트에 내가 거주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사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서류를 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사무실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거의 피해를 입지 않은 내 방의 오래된 벽 금고에 그의 서류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렇게 시작된 친분은 수년 동안 지속되었고 지금은 꽤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나는 휴잇의 몇몇 탐험에 동행하기도 했고 소소하게나마 도움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목격하지 못한 사건들은 그가 내게 말해준 세부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브렛, 난 자네가 살아있는 가장 뛰어난 기자라고 생각해. 휴잇이 내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특별히 똑똑해서가 아니야. 우리끼리만 아는 사실이지만 자네가 그렇지 않다는 걸 인정하길 바라네. 자넨 몇 년 동안 나와 내 일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나의 작은 사업에 대한 비밀을 한 번도 누설한 적이 없기 때문이지. 자넨 다른 기자들처럼 진취적이지 않아서 걱정이야. 하지만 브렛, 이제 자네 생각에 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이 있다면 써봐. 그는 평소처럼 유쾌하고 장난스러운 말투로 말했는데 아마도 그를 범죄를 밝히는 우물하고 비밀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그의 모습에 놀랄지도 모른다. 실제로 사람들이 흔히들 생각하는 탐정의 모습과 휴잇과는 거리가 멀다. 눈빛이 날카로워 보일 때도 있는데 그건 쾌활하게 눈이 반짝이는 것뿐이고 누구보다 친절해서 그를 냉정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 이제 나는 마틴 휴잇의 수사에 대해 글을 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가 겪은 모험 중 하나를 쓴다. 스트랜드가 거리에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 입구를 지나 낡은 계단을 올라가면 문이 하나 나오는데 문 위쪽에 먼지 쌓인 패널에는 휴잇이라는 글자가 오른쪽 아래에는 더 작은 글씨로 사무실이라고 적혀 있다. 어느 날 아침 1층 사무실 직원들이 막 출근을 마칠 때쯤 안경을 쓴 키가 작고 단정한 차림의 젊은 남자가 서둘러 먼지 쌓인 문을 열려고 할 때 갑자기 그 문에서 나오는 다른 남자와 부딪혔다. 여기가 휴잇 탐정 사무소인가요? 안경 쓴 남자가 물었다. 예, 맞습니다. 부딪힌 남자가 대답했다. 그는 중간 키에 깔끔하게 면도한 동그란 얼굴을 가진 남자였다. 직원에게 말씀해 보세요. 방문객이 작은 사무실로 들어가니 잉크가 손에 묻은 까칠해 보이는 소년이 그에게 펜과 인쇄된 양식을 건네주었다. 직업이 적힌 양식을 전달하고 다시 나타나 방문객을 개인 사무실로 안내했다. 책상 너머에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조금 전 직원에게 문의하라고 했던 그 동그란 얼굴의 남자였다. 안녕하십니까, 버논 로이드 씨? 그가 종이를 살펴보며 친절하게 말했다. 의뢰인의 방문 목적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사건을 시작하는 게 제 업무 방식이라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의 특성상 꼭 필요한 절차죠. 자, 제임스 노리스경께서 보내서 오셨군요. 예, 저는 그의 비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니 렌튼 크로프트로 곧장 가주셨으면 합니다. 제임스 경은 전보를 보내려 하셨지만 정확한 주소를 모르셨어요. 다음 기차로 가실 수 있나요? 패딩턴에서 11시 30분에 출발하는 기차가 있습니다. 갈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그 집에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니지,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 건의 강도 사건인 것 같아요. 방문객이 머무는 방에서 보석들이 도난을 당했으니까요. 첫 번째 사건은 몇 달 전, 사실 거의 1년 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어젯밤에도 또 한 건이 있었고요. 하지만 자세한 건 그곳에 가셔서 들으시는 게 나을 겁니다. 제임스 경께서는 휴잇 씨가 오신다면 직접 마중을 나가시겠다며 전보를 보내라고 하셨어요. 경이 역까지 나오시는데 거리가 꽤 멀어서 저는 서둘러 전보를 보내러 가야 합니다. 그럼 가실 거죠?
도착역은 트위포드역입니다. 네, 좋습니다. 11시 30분까지 가도록 하죠. 당신도 그 기차를 타시나요? 아니요, 저는 도시에 온 김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바로 전보를 보내러 가겠습니다. 마틴 휴잇은 책상 서랍을 잠그고 직원을 불러 마차를 부르라고 했다. 트위포드역에서 제임스 노리스 경이 마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제임스 경은 키가 크고 건장한 50대 남자로 역사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사냥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으로 밀렵꾼들과 많은 갈등을 빚고 있었다. 그와 휴잇이 서로를 발견하자 남작은 서둘러 탐정을 자신의 마차에 태웠다. 우리는 11km 이상을 달려야 합니다. 제임스 경이 말했다. 그러니 가는 동안 이 끔찍한 일에 대해 모두 얘기하겠소. 그게 내가 당신을 마중 나온 이유요. 휴잇은 고개를 끄덕였다. 로이드가 얘기했겠지만 어젯밤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소. 짐작하기로는 동일범 혹은 동일 조직의 소행인 것 같소. 어제 오후 늦게 실례합니다만 휴잇이 제임스 경의 말을 끊었다. 제임스 경, 첫 번째 사건부터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일이 더 명확해지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좋소. 11개월 전인가. 그쯤 우리 집엔 상당히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그중엔 히스 대령과 내 아내의 친척 히스 부인도 있었어. 히스 대령은 퇴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시다시피 인도의 외교관으로 파견돼 정치 활동을 했었어. 히스 부인은 꽤 좋은 보석을 여러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귀중한 것은 히스 대령이 인도를 떠날 때 마하라자 국왕으로부터 받은 진주 팔찌였어. 아주 귀한 진주로 만들어졌지. 그 팔찌는 매우 눈에 띄었는데 깃털처럼 아주 세밀하게 세팅된 금장식은 손목에 착용하기엔 너무 얇았지만 진주는 크기나 품질로 보아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소. 어쨌든 히스 대령과 그의 부인이 어느 날 저녁 늦게 도착했고 다음 날 점심 식사 후 남자들은 대부분 쉬고 있었는데 내 딸과 이곳에 자주 내려오는 내 여동생 그리고 히스 부인이 산책을 하러 가기로 했소. 여동생이 옷을 갈아입는 데 시간이 꽤 걸려서 기다리는 동안 내 딸은 히스 부인의 방으로 갔고 히스 부인은 보석을 꺼내 내 딸에게 보여줬어. 마침내 내 여동생이 산책 준비를 마치자 그들은 보석을 정리하지 않고 그 자리에 펼쳐둔 채 방을 나왔지. 발찌는 다른 보석들과 함께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었소. 잠시만요. 문은 어떻게 했죠? 그들은 문을 잠궜소. 방을 나오면서 딸이 하인이 한두 명 새로 들어왔으니 잠그라고 했소. 창문은요? 열려 있었다고 말할 참이었어. 그들은 산책을 하러 나갔다가 로이드를 만나 함께 돌아오고 있었고 로이드는 그녀들이 딴 고사리를 들고 있었지. 해가 질 무렵이었고 거의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었을 때였어. 히스 부인은 곧장 방으로 들어갔는데 발찌는 사라지고 없었지. 방에 어지럽혀진 흔적은 없었나요? 전혀. 발찌만 빼고 모든 것은 원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 문에 걸어둔 자물쇠에도 아무런 흔적이 없었고 창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열려 있었어. 당연히 경찰을 부르셨겠죠? 물론이요. 아침에 런던 경시청에서 한 사람이 왔어. 꽤 똑똑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 사람이 발찌가 놓여있던 화장대에서 한두 걸음 떨어진 곳에서 버려진 성냥개비를 발견했어. 그날 집에 있던 사람 중에는 성냥을 쓸만한 사람이 전혀 없었고 만약 사용했다 하더라도 화장대 위에 그렇게 버려두지는 않았을 거요. 그러니
도둑이 성냥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방이 어두워질 때, 그러니까 히스 부인이 들어오기 직전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 틀림없소. 도둑은 성냥을 켜고 주변에 놓인 여러 보석 중 가장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을 가져간 게 분명하지. 다른 물건은 손댄 흔적이 없었나요? 전혀. 도둑은 창문으로 도망친 것이 틀림없는데 어떻게 탈출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소. 그들이 도착하기 1, 2분 전에 도둑이 들어왔을 텐데 그들은 창문이 훤히 보이는 쪽으로 왔는데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소. 창문 근처에는 수도관이 없지만 마구간에 있어야 할 사다리가 잔디밭 가장자리에 놓여있는 것이 발견이 됐지. 하지만 그건 정원사가 오후 일찍 사다리를 사용한 후 그곳에 놓아두었다고 설명을 했소. 물론 그 후에 도둑이 다시 사용했다가 제자리에 놓아두었을 수도 있죠. 런던 경시청에서 나온 사람도 똑같이 말하더군. 그는 정원사에게 꽤 날카롭게 질문했지만 곧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판단했소. 이웃들도 낯선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고 했고 정문을 지나간 적도 없었소. 게다가 그 형사도 외부인의 소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군. 어떻게 낯선 사람이 하루 전에 도착한 여성이 귀중한 보석을 놓고 간 방을 정확히 알고 들어갔다가 눈에 띄지 않게 사라질 수는 없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차례로 조사를 받았소. 하인들은 일제히 자신들의 방을 조사해달라고 해서 집사부터 새로운 주방 하녀의 방까지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했지. 내가 당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도 않았겠지만 손님이 당한 일이니 입장이 곤란했어. 안타깝게도 얘기는 여기까지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고 지금도 여전히 미스터리지. 런던 경시청에서는 나까지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결국 포기한 것 같더군. 첫 번째 강도에 대해 내가 아는 건 그게 전부요. 됐소? 그렇군요. 현장을 보고 나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겠지만 그건 뭐 나중에 하죠. 다음 사건은요? 그게... 제임스 경이 이어서 말했다. 다음 사건은 정말 사소한 일이어서 아마도 한 가지 사실이 아니었다면 완전히 잊어버렸을 거요. 지금도 동일범의 소행인지는 잘 모르겠어. 히스 부인이 보석을 도난당한 지 넉 달 후, 그러니까 올해 2월에 내 딸의 학교 동창인 젊은 미망인 아미티즈 부인이 일주일 정도 우리 집에 머물렀어. 그 아이들은 런던 사교 시즌을 신경 쓰지 않았고 나는 도시에 집도 없으니 그 아이는 지루한 시간에 친구 집에 와 지내게 되어 기뻐했지. 아미티즈 부인은 매우 활동적이어서 우리 집에 도착하고서 30분도 되지 않아 결혼하기 전 알고 지냈던 마을 친구들을 보기 위해 딸 에바와 함께 조랑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출발을 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저녁 시간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어. 아미티즈 부인에게는 작은 순금 브로치가 있었는데 아마도 2, 3파운드 정도 되는 비싸지 않은 것이어서 망토 같은 것을 고정시키는데 사용한 것 같더군. 외출하기 전 그녀는 그 브로치를 화장대 위에 핀 쿠션에 꽂아두고 옆에는 꽤 감나가는 반지를 놓아두었어. 히스 부인이 머물렀던 방과는 다른 방이었나요? 휴잇이 물었다. 그렇소. 그 방은 다른 곳에 있어. 아메티즈 부인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브로치가 놓여있던 핀 쿠션이 살짝 찢어져 있었는데 누군가 급하게 가져간 것이 분명했지. 그런데 신기한 것은 브로치보다 몇 배의 가치가 있는 반지는 처음 놓여진 곳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거요. 아미티즈 부인은 돌아와서 문이 잠겨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직접 잠갔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어. 하지만 실내에 있던 내 조카가 문이 안전하게 잠겨있는 것을 보았다고 기억을 했어. 왜냐면 근처에서 배관공이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이 잠겼는지
확인을 한 거지. 당시엔 몰랐지만 그 백왕공은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조카 외에는 그 방문을 열어본 사람이 없다면서 맹세할 수도 있다고 했어. 창문은 바로 그날 아침 줄이 끊어져 아미티지 부인이 아래쪽에 브러쉬로 약 20에서 30cm를 열어두었는데 돌아왔을 때 그녀가 놓아둔 대로 정확히 있었다고 했어. 지지대로 받치지 않고 그 창문으로 조용히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거요. 그러니 범인이 창문으로 들어왔다면 브러쉬를 받쳐놓은 그대로 두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오. 그렇죠. 그런데 브로치는 정말로 사라졌나요? 아미티지 부인이 착각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묻는 겁니다. 전혀. 아주 샅샅이 찾아봤어. 그럼 창문으로 들어가는 건 쉬웠을까요? 제임스 경이 대답했다. 2층 창문에서는 바로 아래 당구장 지붕과 채광창이 내려다 보이니까. 당구장은 내가 직접 지었는데 바로 그 모퉁이에 있는 흡연실을 개조해서 만들었어. 그러니 당구장 지붕에서 창문까지 접근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거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을 거요. 당구장엔 늘 사람들이 있었고 지붕은 대부분 채광창으로 되어 있어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곳에서 2층 창문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나도 당구장에서 한두 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하인들 사이에서 엄격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소. 아주 사소한 문제였기 때문에 아미티지 부인은 내가 경찰을 부르는 것을 말렸지만 난 정직하지 못한 하인이 있다고 확신했소. 값비싼 반지를 가져가면 문제가 커질 것을 두려워한 하인이 평범한 브로치를 가져간 거라 생각을 했지. 경험이 없는 도둑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손에 닿는 대로 서둘러 아무거나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어째서 이 두 사건이 연관된다고 생각하시죠? 몇 달 동안은 아무 관계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브라이튼에서 아메티지 부인을 만났고 우린 히스 부인의 팔찌 도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 나는 상황을 아주 자세히 설명했고 테이블 위에서 발견된 성냥에 대해 언급을 하자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 어머, 신기하네요. 제 브로치를 가져간 도둑도 화장대 위에 성냥을 두고 갔었거든요. 그랬군요. 물론 사용한 성냥이었겠죠? 휴잇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물론이요. 탄 성냥이었어. 그녀는 그것이 핑 쿠션 근처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말하지 않고 성냥을 버렸어. 하지만 난 훔쳐간 브로치가 있는 곳에 성냥을 떨어뜨리고 간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 돌아오는 길에 로이드에게 말하자 그도 중요해 보인다는데 동의했어. 글쎄요. 휴잇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직까지는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좀 더 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누구나 성냥을 사용하니까요. 어쨌든 그 우연의 일치로 브로치가 전당포에 팔렸다면 경찰이 추적할 수 있도록 브로치에 대해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 물론 경찰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지만 나는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지. 아마 더 심각한 도난 사건의 단서를 잡을 수도 있지 않겠소. 맞습니다. 옳은 일을 하셨네요. 그래서요? 찾았어. 런던 첼시에 있는 전당포에 어떤 여자가 브로치를 맡겼더군. 하지만 얼마 전의 일이라 전당포 주인은 그 여자의 얼굴을 완전히 잊어버렸어. 여자가 남긴 이름과 주소는 거짓이었지. 그게 끝이요. 브로치가 사라진 날과 전당포에 맡긴 날짜, 그 사이에
그만둔 하인이 있었나요? 없었어. 전당포에 브로치가 맡겨지던 날 하인들 모두 집에 있었습니까? 그렇소. 내가 직접 확인했어. 아,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사건은요? 어제. 그리고 이게 바로 내가 당신을 부른 이유요. 지난 화요일 죽은 내 아내의 여동생이 이곳에 왔는데 히스 부인이 팔찌를 잃어버렸던 방을 내주었소. 그녀는 아버지의 초상화가 들어있는 오래된 브로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앞면에는 최상급으로 커팅된 다이아몬드 3개가 장식이 돼 있었지. 도착을 했으니 나머지는 들어가서 얘기하리다. 아니요. 마차를 세우지 마십시오, 제임스 경. 휴잇이 남작의 팔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조금만 더 달리세요. 들어가기 전에 사건 전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니까요. 좋소. 제임스 노리스 경은 다시 말의 고삐를 당기며 말했다. 어제 오후 늦게 처제가 옷을 갈아입고 딸과 얘기를 나누려고 방을 비웠어. 딸 방은 바로 옆방이나 마찬가지로 가까웠고 방을 비워둔 건 길어야 고작 3분에서 5분이었는데 탁자 위에 놓여있던 브로치가 사라졌어. 창문은 닫혀 있었고 손댄 흔적도 없었지. 딸의 방문도 열려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근처를 지나갔다면 소리가 들렸을 거요.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브로치가 놓여있던 그 자리에 성냥이 놓여 있었어. 그것도 대낮에 말이요. 휴잇은 코를 문지르며 생각에 잠긴 듯 멀리 바라보았다. 확실히 흥미롭네요. 다른 건 없나요? 직접 보는 것 외에 다른 건 없어. 처제는 당신의 명성을 알고 있었고 당신을 불러야 한다고 하더군. 그래서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한 거요. 처제가 우리 집에서 브로치를 잃어버렸으니 정말 난감하오. 사실 그 브로치는 장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건데 아내와 처제 사이에 그 물건을 두고 작은 다툼이 있었어. 히스 부인의 팔찌보다 심각한 사건은 아니지만 마음이 편치 않소. 내 입장이 어떨지 생각해 보시오. 1년 사이에 3명의 여성이 우리 집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차례로 물건을 도난당했는데 도둑을 찾을 수 없다니 정말 끔찍하오. 사람들은 이곳에 오는 걸 두려워할 거요. 하지만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곧 알게 되겠죠. 이제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저택을 개조하거나 증축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건 왜 묻는 거요? 제임스 경, 적어도 페인트를 다시 칠하거나 마구간을 하나 더 설치해보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제가 건축업자인 척하고 집을 둘러보고 싶거든요. 하인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겠죠? 물론이요. 한마디도 안 했어. 내 가족과 로이드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처음부터 직접 조치를 취했으니까. 그리고 건축가든 뭐든 원하는 대로 하시오. 당신이 이 끔찍한 상황을 끝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소. 그리고 평소에 받는 수임료에 300을 더 드리지. 마틴 휴잇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매우 관대하시네요, 제임스 경.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수임료는 제 흥미를 자극하긴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로워 보이네요. 정말 이상한 일이요. 그렇지 않소. 3사람 모두 여성이고 우리 집에 머물렀으며 심지어 2명은 같은 방을 사용했는데 화장대에서 보석을 하나씩 연속적으로 도난을 당했고 모든 사건마다 타다 남은 성냥이 남겨져 있었어. 도둑에겐 쉽지 않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단서도 하나 찾지 못했으니 말이오. 글쎄요.
아직 그렇게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또 연속 도난 사건으로 간주하는 성급한 판단도 경계를 해야 하죠. 자, 다시 정문으로 돌아왔네요. 저기 있는 저 정원사가 잔디밭에 사다리를 놓아둔 사람인가요? 휴잇은 나뭇가지를 치고 있는 남자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렇소. 그에게 물어볼 거라도 있소? 아니요, 지금은 아닙니다. 다만 저택을 개조한다는 것만은 명심하세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저는 그 방을 먼저 살펴보고 싶네요. 부인의 성함이... 휴잇이 묻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제임스 경을 쳐다보았다. 아, 내 처제 말이요? 카제노브 부인이요. 바로 저제 방으로 갑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제노브 부인께서도 그 방에 함께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마차에서 내렸고 관리인 숙소에서 나온 소년이 말과 마차를 끌고 갔다. 카제노브 부인은 마르고 창백했지만 활기차고 민첩한 중년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마틴 휴잇 이름을 듣자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휴잇 씨,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제 브로치를 훔쳐간 도둑을 잡는 데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고마울 거예요. 자, 제 방을 살펴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놓았죠. 그 방은 저택의 가장 위층인 3층에 있었고 방 곳곳에는 작은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이 방은 브로치가 없어졌을 때와 같은 상태인가요? 네, 맞아요. 카제노브 부인이 대답했다. 방을 그대로 두려고 저는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다른 방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아, 그럼 이게 그 성냥이군요. 휴잇이 화장대 앞에 서서 말했다. 정확히 여기에 있었나요? 네, 맞아요. 그럼 브로치는 어디에 있었나요? 거의 같은 자리에 있었죠. 아주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휴잇은 성냥을 들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거의 타지 않았네요. 아주 잠깐 타다가 꺼진 것 같아요. 혹시 성냥 켜는 소리를 들었나요? 아니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아, 그럼 지금 바로 노리스 양의 방으로 가주시겠어요? 실험을 하나 하죠. 휴잇이 말했다. 성냥 켜는 소리가 들리는지, 들린다면 몇 개를 켜는지 말해주세요. 성냥통은 어디 있죠? 성냥통은 비어 있었지만 노리스 양의 방에서 성냥을 가져와 실험을 했다. 한쪽 문만 열어두었는데도 성냥 켜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다. 이 방과 노리스 양의 방문은 모두 열려 있었고 창문은 지금처럼 닫혀 있다고 했었어요. 브로치 말고 없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카제노브 부인. 지금은 더 이상 부탁드릴 게 없을 것 같네요. 제임스 경. 휴잇이 문 앞에 서 있던 남작을 향해 말했다. 다른 방을 먼저 살펴보고 집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는 건 어떨까요? 원하신다면요. 아, 그건 그렇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 때 놓여있던 성냥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소. 제임스 경이 대답했다. 여기에 없는 건 확실하고 아마 런던 경시청 사람들이 가져갔을 거요. 아미티지 부인이 머물렀던 방은 별다른 특징은 없었다. 창문 아래 몇 미터 아래는 당구장 지붕이 보였는데 대부분 채광창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휴잇은 무심코 벽을 훑어보며 두 번째 사건 이후 가구와 벽걸이가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밖에서 창문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을 나가기 전에 3번의 도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집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싶어 했다. 제임스 경,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경부터 시작을 해보죠. 그때 경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히스 부인이 발찌를 잃어버렸을 때 나는 오후 내내 데글리 숲에 있었소. 아미티지 부인이 브로치를 잃어버렸을 때도 나는
그 근처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소. 어제는 농장에 있었고. 제임스 경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설마 날 의심하는 거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행적을 기억하면 다른 사람의 행적을 좀 더 잘 기억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3번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집안에 누가 있었나요? 생각나는 사람 모두 말입니다. 글쎄, 모든 하인들의 행적을 기억하는 건 불가능하오. 누구를 지명하면 또 모를까. 모든 걸 기억할 수는 없어. 가족이나 방문객이라면 이런. 그중 누군가를 의심하는 거로군. 저는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임스 경. 휴잇이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기 전까지는 의심할 수 없어요. 제임스 경, 최대한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손님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손님들이 이 저택에 있었나요? 첫 사건이나 마지막 사건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아무도 없었소. 그리고 내 여동생은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있었소. 그렇죠. 제가 알기론 따님은 매번 사건 현장에 없었고 피해자와 함께 있었어요. 그럼 경의 조카분은요? 이봐요, 휴이 씨. 내 조카를 범죄자 취급할 수는 없소. 그 불쌍한 아이는 내가 보호하고 있소. 절대 그럴 일을 할 애가 아니오. 휴잇은 손을 번쩍 들어올리며 고개를 흔들었다. 방금 전에 저는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능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자, 어디 보자. 아미티지 부인이 브로치를 잃어버린 날 부인의 방문을 잠겨있는 걸 발견한 사람은 조카분이셨죠? 그렇소. 그래요. 아미티지 부인은 문을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 조카분이 외출하셨나요? 아니요. 사실 그녀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거의 외출을 하지 않소. 히스 부인 사건 때도 집안에 있었고 그녀가 이 사건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오.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무것도 추측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정보를 요청하는 것뿐이죠. 여기 거주하는 가족은 이분들 뿐이군요.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동선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고. 혹시 로이드 씨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로이드? 글쎄,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가 여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건 당신도 알 거요. 다른 사건 때는 기억나지 않소. 어제는 아마 자기 방에서 글을 쓰고 있었을 거요. 난 그가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소? 제임스 경은 상냥한 탐정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탐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물론 아무도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는 없죠. 안 그러면 알리바이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실을 정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더 이상 의심되는 사람이 없다면 하인들에게 가보죠. 밖으로 나갈까요? 랜턴 크로프트는 4층을 넘지 않는 크고 황량한 집이었는데 대부분 3층을 넘지 않았으며 제임스 노리스 경의 표현대로 도미노 게임처럼 저택은 조금씩 증축되어 지그재그 모양이었다. 휴잇은 건물 외관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방금 내부에서 본 2개의 침실 창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마구간으로 다가갔는데 한 마부가 마차의 바퀴를 씻고 있었다. 시가를 피워도 될까요? 휴잇이 제임스 경에게 물었다. 경도 시가 한 대를 피워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마부에게 불을 빌리죠. 제임스 경은 자신의 성냥갑을 꺼냈지만 휴잇은 이미 마부에게서 성냥을 얻어 시가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마구간 옆에는 영리해 보이는 작은 테리어 한 마리가 뛰어다니고 있었고
휴잇은 머리를 굽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런 다음 개를 관찰했는데 그 모습은 마부의 관심을 끌었고 휴잇과 마부는 곧 대화에 집중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던 제임스 경은 참을성 없이 발을 두드리더니 이내 자리를 떴다. 15분 내내 휴잇은 마부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침내 휴잇이 제임스 경을 따라잡았을 때 경은 집으로 막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제임스 경, 마부와 얘기하는 동안 무리하게 경을 혼자 내버려뒀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훌륭한 개를 보면 홀레당 정신을 뺏기거든요. 아, 그렇소? 제임스 경이 짧게 대답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휴잇은 상대방의 무뚝뚝함을 무시하고 계속 말을 이었다. 어제 카제노브 부인이 사용했던 방 아래에 각 층마다 2개씩 2개의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들은 어떤 방을 비추고 있나요? 1층에 있는 창문은 거실이고 2층에 있는 창문은 비서 로이드의 방이요. 일종의 서재나 거실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요. 곧 알게 되겠네요. 휴잇은 남작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친근하게 말했다. 히스 부인 사건 때 사다리가 사용이 됐다면 이 2개의 방에 있던 누군가는 봤을 겁니다. 물론이요. 런던 경시청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당시 그 방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소. 어쨌든 아무도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도 제가 직접 그 창문에서 밖을 보고 싶네요. 적어도 그곳에 누군가 있었다면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보이지 않았을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제임스 노리스 경은 휴잇을 거실로 안내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한 젊은 여성이 책을 들고 나른한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여성이 지나갈 수 있도록 휴잇이 옆으로 비켜서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따님이신 노리스 양인가요? 아니요, 내 조카요. 뭐 물어볼 게 있어? 돌아. 제임스 경이 그녀를 따라 복도를 걸어가며 말했다. 여긴 절도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휴잇이란다. 새 사건 중 기억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얘기해 주겠니? 제가요? 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거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미티즈 부인이 브로치를 잃어버린 날 오후에 문이 잠겨 있는 걸 발견하셨다고 했죠? 휴잇이 물었다. 네, 잠겨 있었어요. 그랬죠. 열쇠가 꽂혀 있었나요? 열쇠요? 아니요. 없었던 것 같은데. 히스 부인이 팔찌를 잃어버린 날 있었던 일 중에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기억나는 게 있나요? 없어요. 정말 기억 안 나요. 전혀요. 어제 일도요? 네,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요. 감사합니다. 이제 거실로 가시죠, 제임스 경. 휴잇이 서둘러 말했다. 휴잇은 거실에 아주 잠깐 머물렀고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위층 방에서는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 그 방은 안락했지만 여성스러운 느낌이 들었는데 가구에는 작은 비단 조각이 걸려 있었고 벽난로에는 일본풍 비단 부채가 장식되어 있었다. 창문 근처에는 회색 앵무새가 들어있는 3장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꽃병 2개가 놓여 있었다. 로이드는 꽤 편하게 지내고 있군 그래. 제임스 경이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발찌가 사라졌을 때 로이드는 밖에 있었지만 그 사이에 누군가가 이 방에 있었을 리도 없어. 아니요, 아닐 겁니다. 휴잇이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그는 생각에 잠겨 창밖을 응시했고 그리고 여전히 생각에 잠긴 채 깃털로 만든 이쑤시개로
세 장을 건드리며 잠시 앵무새와 놀아주었다. 그리고는 창문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저기 로이드 씨 아닌가요? 마차를 타고 들어오고 있는. 맞는 것 같소. 여기서 더 살펴볼 게 있소? 아니요, 없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휴잇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흡연실로 내려갔고 제임스 경은 비서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떠났다. 그가 돌아왔을 때 휴잇이 조용히 말했다. 제 생각에 지금 당장 도둑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요? 그게 누구요? 난 당신이 절망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런가요? 아직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너무 확실한 단서라서 고소할 의향이 있는지 지금 알고 싶습니다. 물론이요. 제임스 경이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시다시피 그 물건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손님들의 것이오. 그리고 설사 그들이 그 물건을 그냥 잊어버린 셈 친다 하더라도 내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않소. 물론이죠. 가능하다면 트위퍼드로 사람을 보내고 싶은데 하임 말고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낼 수는 없을까요? 로이드가 있긴 하지만 이제 막 여행에서 돌아왔으니. 하지만 중요한 일이라면 갈 거요. 중요한 일이죠. 사실 오늘 저녁에 경찰 한두 명을 데려왔어야 하는데 로이드 씨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경찰을 데려와 주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경이 종을 울렸고 로이드가 나타났다. 제임스 경이 비서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동안 휴잇은 흡연실 문으로 걸어나가 밖으로 나오는 로이드 씨를 가로막았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로이드 씨. 저는 좀 더 여기 머물러야 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가야 해요. 경찰관 한 명을 데려오시겠어요? 아니, 2명이면 더 좋겠는데. 하인들에겐 알리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트위퍼드 경찰서에 여성 경찰도 있겠죠? 그래요? 굳이 그녀를 데려올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런 일은 경찰서에 가서 처리하면 되니까요. 휴잇은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로이드를 배웅했다. 휴잇이 흡연실로 돌아왔을 때 제임스 경이 갑자기 말을 꺼냈다. 이런, 내 정신 좀 보게. 휴잇 씨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군. 점심을 먹기엔 너무 늦게 도착을 했고 일 때문에 신경을 쓰느라 다른 건 다 잊어버렸어. 저녁 식사는 7시니 지금 뭐라도 먹어두는 게 좋을 것 같소. 정말 미안하오. 이리 오시오. 감사합니다, 제임스 경. 휴잇이 대답했다. 비스켓 몇 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괜찮으시다면 혼자 먹고 싶네요. 사실 혼자서 이 사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싶거든요. 제가 사용해도 괜찮을 방이 있을까요? 어느 방이든 좋소. 어디를 사용하고 싶소? 식당이 좀 크면 내 서재도 있어. 거긴 꽤 아늑하지. 아니면 로이드 씨 방에 30분 정도 들어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로이드 씨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고 꽤 안락해 보였거든요. 물론이요. 원한다면 뭐든 당신에게 보내라고 하겠소.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설탕 한 덩어리와 호두 한 알도 부탁할 수 있을까요? 제 입맛이 좀 그래서요. 뭐라고 했지? 설탕 한 덩어리와 호두? 제임스 경은 잠시 멈춰서서 종에 손을 얹고 생각에 잠겼다. 물론이요. 원한다면야. 그는 방을 나서는 탐정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비서와 경찰을 태운 마차가 들어와 멈추자 마틴 휴잇은 2층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왔다. 계단에서 그는 제임스 노리스 경과 카제노브 부인을 만났는데 그들은 탐정이 앵무새 3장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쳐다보았다. 이제 조사도 거의 끝나가고 있네요. 휴잇이 계단에서 말했다. 트위퍼드에서 경찰관들이 왔으니까요. 복도에 서 있던 로이드 씨는 휴잇의 손에 들린 세 장을 보자마자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다. 휴잇은 경찰을 향해 손가락으로 로이드 씨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을 체포하세요. 뭐? 로이드가? 제임스 경이 깜짝 놀라 숨을 헐떡였다. 로이드라니, 말도 안 돼. 본인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휴잇이 침착하게 말했다. 로이드는 의자에 주저앉아 회색빛 얼굴로 그날 아침 사무실 문 앞에서 마주쳤던 남자를 멍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에 경련이 일어났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시든 꽃이 그의 단추 구멍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휴잇은 앵무새와 세 장을 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자, 이 새가 그의 공범이에요. 하지만 고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렇지, 폴리? 안녕, 폴리? 앵무새가 머리를 옆으로 기울이고 크크 웃더니 조용히 중얼거렸다. 따라와. 제임스 노리스 경은 절망적으로 당황했다. 로이드, 자네가... 그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이 앵무새가 거의 작은 메신저이자 유능한 머큐리였습니다. 휴잇이 만족스러운 듯 세 장을 두드리며 말했다. 사실 요 녀석이 도둑이죠. 그를 잡아요. 마지막 말은 로이드를 향한 말이었다. 로이드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 고꾸라졌고 경찰이 그의 팔을 잡고 의자에 앉혔다. 방법이요? 한두 시간 후 휴잇은 제임스 경의 서재에서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방법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저 상식과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이번 경우엔 이 방법을 사용해 올바른 조사를 할 수 있었어요. 저도 경시경 형사들과 마찬가지로 성냥개비에서 시작을 했지만 새 사건을 관통하는 단서를 찾을 수 있었어요. 우선 성냥이 대낮에 카제노브 부인의 방에 놓여 있다는 것은 화장대를 비추기 위해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건 명백해졌죠. 그러니 성냥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을 거예요. 그때는 어떤 목적이었는지 몰랐지만요. 상습 절도범들은 자신만의 미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물건을 훔칠 때마다 반드시 그 장소에 무언가를 남기고 올 때가 있죠. 조약돌이나 석탄 조각 같은 것들이요. 이 사건도 처음엔 그런 종류의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성냥은 밖에서 가져온 것이 분명했죠. 왜냐하면 성냥을 달라고 했을 때 성냥꽂이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심지어 빈 성냥갑도 없었으며 방을 뒤진 흔적도 없었거든요. 성냥은 방 안에서 켜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또 다른 곳에서 불을 붙였다가 바로 꺼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당시 성냥은 거의 타지 않았다고 제가 언급을 했었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런 상태로 처리된 것은 아니었을 테고 가능성 있는 목적은 우연히 발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러니 이 성냥은 어떤 목적으로든 성냥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나무 조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런데 성냥을 자세히 살펴보니 나무 조각에 날카로운 홈이 파여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아주 작아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지만 분명히 자국이 있었고 그 위치는 규칙적이었죠. 자, 보세요. 양쪽에 각각 2개씩 다른 쌍의 흔적이 보이시죠? 사실 성냥은 위아래로 2 지점에 꽤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잡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 도구가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새의 불입니다.
이때 생각이 떠올랐죠. 사다리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새가 아닌 어떤 생명체가 히스 부인의 창문으로 들어가거나 아미티지 부인의 20-30cm 정도 열린 창문을 들어 올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분명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또한 한 번에 한 가지 물건만 도난당했다는 것도 중요한 점이었죠. 인간은 얼마든지 여러 개를 들고 다닐 수 있지만 새는 한 번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죠. 분명 목적을 가지고 훈련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고민을 해보니 그 목적은 꽤 확실해졌죠. 수다스럽고 시끄러운 새는 아마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었을 테니 물건을 훔치러 갈 때나 돌아올 때 조용히 하도록 훈련을 시켰을 거예요.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고 운반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조용히 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겁니다. 처음에 저는 당연히 도둑질을 잘하는 유명한 까치나 까마귀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냥에 난 자국이 너무 넓게 벌어져 있어서 두 새의 부리로 만든 것 같지는 않았죠. 그래서 저는 좀 더 큰 갈까마귀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국간에 갔을 때 마부와 함께 개와 반려동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잡았고 이곳에는 길들여진 갈까마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죠. 또한 마국간에서 성냥에 불을 붙이면서 우연히 발견된 성냥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크고 두꺼운 머리 부분만 빨간 영국산 성냥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드 씨가 앵무새를 키우고 있고 그 새는 조용히 있도록 훈련된 영리한 녀석이라는 걸 추가로 알게 됐죠. 또한 마부는 앵무새를 코트 속에 넣고 다니는 로이드 씨를 여러 번 마주쳤다고 했어요. 그건 앵무새 주인이 설명하길 탈출하는 요령을 가르친 덕분이었죠. 물론 이 모든 것에 대해 나는 경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추론의 연결고리만 가지고 있었고 결과는 없었으니까요. 가능한 빨리 로이드의 방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하고자 했던 중요한 목적은 앵무새와 놀면서 녀석이 이쑤시개를 물게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임스 경께서 저를 흡연실에 두고 갔을 때 저는 이쑤시개와 성냥을 아주 주의 깊게 비교해 봤는데 자국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 후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도난 사건이 있던 날 로이드가 어두워지기 전에 여성들을 만났다는 사실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냥이 불을 밝히기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졌으니까요. 제 추측이 맞다면 도둑질은 대낮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다른 설명은 있을 수 없죠. 히스 부인이 창문을 열어두고 문을 닫았을 때 로이드는 높은 창틀 위로 기어 올라가서 새 장을 위쪽 창문 틀에 올려놓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목적으로 새의 부리에 넣은 성냥이 우연이라도 어딘가에 문질러져 발화되어 새를 놀라게 할 수도 있으니 먼저 켰던 겁니다. 물론 이 성냥은 훔쳐간 물건 옆에 떨어졌겠죠. 아시다시피 3번의 사건 모두 물건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성냥이 발견됐어요. 범행은 여성들이 방을 나간 직후 바로 이루어졌을 테니 로이드가 어두워지기 전에 서둘러 여인들을 만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여인들은 고사리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들을 마주치기까지 시간은 여유가 있었겠죠. 성냥은 이런 목적에 사용되는데 아주 적합한 물건이었습니다. 화장대에서 발견이 돼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 혹시 눈치챈다 하더라도 형사들은 잘못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아미티지 부인의 경우 값싼 반지를 두고 간 건 도둑이 바보이거나 가치를 구별할 줄 모른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다른 흔적으로 보아 도둑이 바보는 아닌 것 같았죠. 배강공의 말처럼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은 20-30cm만 열려 있었는데 브러쉬로 받쳐져 있었죠.
인간 도둑이라면 창문은 흐트러졌을 겁니다. 특히 브로치를 뜯어갈 정도로 급했다면 도둑은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려 하지 않았을 테고요. 하지만 앵무새는 그대로 열린 구멍을 통과할 수 있었고 브로치를 뽑기 위해 핀 쿠션을 찢어야 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동안 발톱으로 핀 쿠션을 누르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제의 경우는 상황이 달랐어요. 창문은 닫히고 고정되어 있었지만 문은 열려 있었고 그것도 단 몇 분 동안만이었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도둑은 카제노부 부인이 그 방에 있는 동안 이미 숨어 있다가 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기회를 잡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방은 커튼, 옷걸이 등으로 가득 차서 새를 충분히 숨길 수 있었고 새는 소리 없이 빠르게 그곳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 계획이 이상하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진 절도 사건들은 이상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니까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런던 거리에서 매주 훨씬 높은 수준으로 훈련을 받는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폴리가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주를 보여줄 수 있는지 시도해보기로 했죠. 그 목적으로 저는 로이드를 경찰서로 보내고 새와 조용히 1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설탕 한 조각은 앵무새에게 좋은 뇌물이지만 호두를 반으로 쪼개서 주는 게 더 효과적이죠. 그 새가 호두에 익숙하다면요. 그래서 저는 제임스 경께 둘 다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폴리는 처음에는 수줍어했지만 저는 애완동물과 금방 친해지는 스타일이라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저만의 완벽한 비밀 공연을 마쳤습니다. 폴리는 성냥을 들고 조용히 탁자 위로 올라가 눈에 보이는 가장 반짝이는 것을 집어들고는 서둘러 성냥을 내려두고 방을 한 바퀴 돌아 나갔지만 처음부터 제게 그 물건을 내어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저택을 둘러보면서 폴리를 교육하는 데 사용됐을 모조품 반지와 장신구 컬렉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이드를 보내면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인들과 여성 경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를 속여 경찰관을 데려오게 한 거죠. 증거는 문제 없을 겁니다. 로이드는 자백할 테니까요. 확신합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카제노부 부인의 브로치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는 오늘 런던에 갔고 지금쯤이면 그 브로치는 이미 처분됐을 테니까요. 제임스 경은 휴잇의 설명에 동의한다는 표정과 놀랍다는 표정을 지으며 귀를 기울였다. 탐정의 설명이 끝나자 그는 시가를 몇 모금 피우고 말했다. 하지만 아미티지 부인의 브로치를 전당포에 맡긴 건 여자였소. 맞습니다. 우리 친구 로이드는 자신의 소소한 눈에 조금 실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브로치를 런던에 아는 여성에게 줬고 그녀는 그것을 현금화했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정확한 주소를 남기지 않거든요.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서 시가를 피웠고 휴잇이 말을 이었다. 우리 친구가 그 새와 함께 일하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성공은 기껏해야 3번 정도에 불과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실패와 조마조마한 순간들이 있었겠죠. 로이드가 앵무새와 있는 모습을 자주 봤다는 마부의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짐작이 되니까요. 새가 현장에서 잡혔다 하더라도 이런 저 장난꾸러기 앵무새라고 하면 그만이고 주인은 그저 새를 찾고 있었던 것뿐이니까요.